이탈리아에서도 전쟁은 지속됐으며 로마는 함락당했고 독일군이 이탈리아 반도를 가로질러 세웠던 다른 방어선마저 정면 공격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고딩 라인이라 불려졌던 독일의 방어선은 중앙 아펜닌 산맥을 따라 뻗어 있었다. 요새 후방을 따라 나 있던 고대 로마기는 독일군으로 하여금 연합군의 공격을 피해 예비군과 자원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독일군의 숫자는 연합군보다 우세했지만 공습 장비나 힘에 있어선 비슷했다. 프랑스는 연합군에게 최상의 접전지였으며 연합군은 프랑스 남부로 들어가 독일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퇴각했다. 미 사령부는 이탈리아의 군사작전은 일련의 쇼로 나치의 패배를 원하는 연합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군은 이탈리아를 초토화시키고 비엔나를 거쳐 독일로 들어가겠다는 영국의 계획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다. 미국은 영국이 전쟁 이후 지중해에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생각했다. 영국의 이런 야망은 좌절됐다. 미국이 이탈리아를 공격하는 대신 나치의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지방도시는 방어가 용이한 지역으로 중앙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좁은 지역에서 전투를 해야만 했다. 연합군은 북쪽으로 진격한 후 동서를 가로지르는 포강을 만나게 됐다. 자연의 커다란 장벽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포강 유역은 가을과 겨울 모두 습해 질퍽한 습지가 됐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아주 조금 전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에나 나올 법한 풍경 속에서 치르는 전쟁이었으며 20세기 중반의 기계화된 군대보다 르네상스 시대의 군인들이 걷거나 말을 타고 지나기에 적합한 지형이었다. 요새 도시는 가파른 산과 언덕 사이에 위치했으며 셀 수도 없이 많은 계곡은 개울과 강으로 이어졌다. 독일군이 퇴각하며 파괴했던 다리를 적의 사격조준 장치 위협 속에서 재건해야만 했다. 당시 겨울 이탈리아에서 치렀던 전투를 공병들의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이 다리를 재건했고 폭탄이나 위장폭탄도 제거했다. 황폐화된 도시의 좁은 거리를 닦아 길을 내야 하는 것도 이들이었다. 겨울이 되자 전쟁은 더 이상 진전 없이 양측 모두 날이 건조해지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4년간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왔던 제8부대의 퇴역 장교들은 당시 별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으며 오히려 이런 교착 상태를 다행스럽게 여겼다. 1939년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만 해도 전쟁을 낙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영국 국민들과 군대는 지크프리트 선으로 세탁하러 가자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독일 전설 속의 영웅이 이름을 따서 지은 지크프리트 선은 독일 서부 국경을 따라 세운 난공불락의 요새선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 길이가 450km에 달했다. 프랑스의 마지노선과 마주하는 위치에 구축돼 있었다. 독일 요새선엔 많은 토치카와 전차호를 파놨으며 프랑스 방어선에 비하면 가볍게 지은 것이었다.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적의 공격을 늦추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기동성 있는 예비군들이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배치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1930년 지크프리트 선을 구축하기 위해 50만이 넘는 노동력이 동원됐으며 연간 독일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물의 3분의 1가량이 여기에 소비됐다. 비교적 가볍게 지어진 지크프리트 선이었지만 거짓 전쟁 당시 프랑스군 무력화에 성공한 바 있었다. 1940년 영국군은 한 번도 지크프리트 선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였던 됴키르크를 봉쇄했다. 오랫동안 나치의 점령으로 요새서는 아주 평온한 지역으로 잊혀져 가기도 했다. 하지만 서쪽 성벽으로 알려졌던 이 요새도 연합군에 의해 서서히 전쟁터로 변하기 시작했다. 1944년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자 연합군의 진격은 점차 느려졌으며 군수물자 수송의 주요 항구였던 앤트워프를 방어하는 데 실패하게 됐다. 앤트워프는 연료, 탄약을 비롯해 식량을 수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항구였다. 히틀러는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됐고 점점 반격을 하며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12월 16일 공격은 시작됐다. 독일군은 가능한 많은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 전력을 쏟았으며 1944년 12월 15만의 군인이 모집됐다. 독일은 마지막 총공세를 벌이기 위해 탱크와 연료 그리고 탄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다. 히틀러는 1940년의 승리를 또다시 꿈꾸게 됐고 장갑차 군단은 아르덴 숲을 지나 돌격했다. 영국과 미국을 후방에서 공격했으며 앤트워프를 점령했다. 서부에서 나치는 다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됐다. 이 공격은 겨울에 행해졌으며 날씨는 연합군의 발목을 묶었다. V2 폭탄으로 런던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장갑차 군단의 사령관은 말했다. 히틀러는 내가 강을 건너 브뤼셀을 점령하고 앤트워프를 되찾길 원했다. 아르덴엔 허리까지 눈이 쌓였고 8시까지 어둑했다. 부대원들은 어리거나 나이든 병사들 뿐이었고 거기다가 크리스마스였다. 공격은 약화된 미군을 향해 행해졌으며 이 전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마지막 대반격으로 잘 알려진 벌치 전투였다. 독일군은 벨기에를 휩쓸고 지나며 수천 명의 포로를 잡아들였다. 하지만 독일군은 독일의 공격을 늦추기 위해 보강되고 재정비된 미군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12월 22일 날씨는 개기 시작했고 연합군은 벨기에를 점령하기 위해 공습을 시작했다. 1월 내내 미군은 서서히 독일군을 포위에 들어갔다. 벌치 공격은 나치에게 남아있던 추후의 군사력까지 다 탕진하게 만들었으며 겨울이 엄습하자 더 이상의 전투는 불가능해졌다. 동쪽에서 적군에 대항해 싸우기보다 서쪽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아르덴을 공격하려 했던 히틀러의 결정이 커다란 오판이었음이 명실공히 드러났다. 서쪽에서 독일군은 서부 유럽의 커다란 강줄기나 서쪽 성벽과 같은 요새산 등 자연적인 방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쪽엔 그런 이점이 없었다. 이런 전략적인 이점으로 서쪽을 공격했지만 현실적으로 히틀러가 승리할 확률은 그리 높지 못했다. 이 공격은 동쪽에서 피할 수 없는 패배를 단지 연계해줬을 뿐이었다. 아르덴에서의 공격 실패는 적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소련군은 추후의 공격을 준비했다. 소련 고위 지휘관에겐 어려운 전략적인 선택인 셈이었다. 1941년 독일 침공에 대항해 소련은 점령이 아닌 필사적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을 시작했으며 모든 일은 공산주의의 확장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됐다.
결정은 독일을 어떻게 패배시키느냐가 아니라 평화를 어떻게 최대한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간단하지만 다양한 이점을 적극 활용했으며 이로써 나치를 공격하기 위한 예비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부 유럽에서 소련의 점령을 받지 않았던 곳은 유고슬라비아뿐이었다. 티토의 통치 아래 있던 공산당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일의 점령에서 국가를 해방시키려 했다.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는 전후 다른 동유럽 국가와는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됐다. (1944년) 겨울 두 개의 매우 비슷했던 군사력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영국 지방의 용병은 해산했다. 1940년 봄 나치의 침략이 임박하자 결성됐던 군대로 다수의 간단한 군대 업무를 행하게 됐고 이로써 정규군은 훈련과 신병 징집에 열중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 용병은 비행장과 공장의 보초를 맡았으며 장애물을 배치했고 루프트와페 공군을 생포하는 일을 했다. 군사활동을 하기에 나이가 들었거나 혹은 어린 사람들이 주가 됐으며 현실은 텔레비전 코미디에서 비춰주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영국의 위치가 점차 자리를 잡자 침략의 위협은 줄어들었고 지방용병은 정규군과 통합됐다. 자발적으로 지원했던 용병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군에 편입됐고 용병들은 정규군 징병을 앞둔 17, 18세의 어린 소년들을 위한 준비 단계로 자리 잡아갔다. (75만 명) 가까이 된 젊은 용병들은 30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부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방용병 중 많은 병사들은 항공포병대로 강제 배치 명령을 받게 되자 불만을 갖기도 했다. 영국의 어린 병사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전장에서 적군들과 싸우게 됐다. 영국군은 해산됐고 독일군은 모집됐다.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독일인이 징집됐다. 독일의 용병들은 미숙했으며 전투태세를 갖춘 침략자와 맞서며 무정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군대는 전통적인 독일군에 의해 모집된 것이 아니라 나치당에 의한 것이었다. 종전을 향해 나치 친위되는 민간인을 잡아들였고 그들을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만들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 로켓 발사기를 들고 잘 훈련된 연합군과 싸우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지난 몇 개월간 유럽에서의 전쟁으로 전쟁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연합군들은 독일의 영토로 들어서며 나치의 만행을 목격하게 됐다. 나치에 의해 죽은 자들과 정치범 수용소를 발견했고 나치의 극악무도함에 놀라게 됐다. 나치의 기본 슬로건은 반유태인이었다. 유태인은 독일의 모든 불운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독일에게 생긴 좋지 않은 일은 모두 유태인 탓이었다. 나치 속에서 유태인으로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폭력이 발생했고 거리에 갱들이 생겨났으며 냉담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 폴란드를 점령하게 되자 나치는 유태인을 강제 거주 지역으로 한데 모았고 굶주려 죽게 만드는 정책을 이행했다. 러시아 특수부대의 침략에 이어 SS 친위 암살단은 군대와 함께 유태인을 대량 총살했다. 러시아 남쪽의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만이 나치를 도와 이런 만행에 동참했음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암살단의 만행은 이를 지켜봤던 독일 병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마침내 최종 해결책으로
모든 유태인들은 멀리 떨어진 비밀 장소에서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됐다. 희생자들은 멀리 떨어진 막사로 이송됐다. 유태인들은 트래블링카, 첼모와 소비버 같은 수용소로 이송됐는데 이들은 대량 학살의 목적으로 지어진 죽음의 수용소였다. 그중 가장 악명이 높았던 곳은 아우슈비츠의 두 번째 수용소 비르케나우로 학살을 당하거나 힘든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곳이었다. 아이들이나 병들고 나이 든 사람들은 도착과 동시에 독가스로 학살당했으며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새겨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도록 했다. 동부의 소련군은 소련군의 진격으로 인해 대부분